이런 건 아까 배 설계하는 팀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이걸 다 갖다 넣거든요. 그래서 배가 물에 뜰 수 있도록 또 짐이 얼마 정도 실릴 것 같은데, 뭐하면 5톤짜리 배를 만든다 하면 5톤짜리 배에 짐이 얼마나 실릴 거다. 그럼 그 짐이 실렸을 때에 이 배가 물에 안 넘어가고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럼 밑에 무게를 어느 정도 지탱할 무게를 미리 갖다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제 GM 이런 것들을 하는데, 문제는 시킨 대로 안 하죠. 쓰시는 분들이. 조금 더 많이 실으라고 징칸을 늘린다든지, 아니면 낚시 손님을 더 받으려고 배 갑판을 더 쫙 앞뒤로 이렇게 늘린다든지, 이런 식의 변형이 일어나거든요. 변형이 일어났을 때에 원래 설계한 사람한테 물어보고 하느냐, 감으로 그냥 때리거든요. 그럼 그랬을 때에 이제 이게 견뎌지느냐 하는 부분들은 배를 조종하는 사람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배를 변형을 시키면은 우리가 자동차를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하고 거기서 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인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법으로 정치 차 안에 인테리어를 뭐 조금 할 수도 있고, 의자를 조금씩 바꿀 수도 있고, 카센터 넣어가지고 의자가 조금 더 길쭉했으면 좀 하겠다고 의자를 이렇게, 그런 정도는 그냥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자동차 검사를 갈 때 의자 빼는 경우가 있거든요. 의자 떼고 옛날 의자 더 갖다 넣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차가 이제 10년이 지나니까 예.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예, 하고 맞습니다. 그렇죠. LED 등을 달았는데 예. 그게 불합격 판정이 이게 났어요. 뭐예요? 예. LED 등은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그게 순정 자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되는데 검사할 때 그게 원래 LED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달면 그게 우리 집하고 벤츠 그 차에 있던 거 네. 안 돼. 쓰려고 사놨던 거 아깝다고 그걸로 갈았는데 예.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기에는 너무 화는 화나는 좋죠. 거예요. 네, 안 돼. 저기 검사에서는 불합격 불합격. 판정을 받아요. 다시. 차에 조그만 그 스몰등이라 해가지고 그거 하나 다는 것도 안 된다 그러면 그러고 선박도 정기 검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선박은 정기검사가 5년마다 있고, 중간검사가 2년마다 있고, 연차검사가 1년마다 있고, 그래서 배 설령이 뭐 20년 됐다, 설령이 30년 됐다 하면 계속 1년마다 검사를 또 받는 경우로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노후화가 되면 정기검사 하되 그 사이사이에 검사를 받아라고 2년 단위로 쪼갰다가 1년 단위로 쪼갰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문제는 그때는 뜯을 거 뜯고 교체할 거 교체하고 물건도 뭐 하고 검사 통과만 하고는 또 검사 해갖고 그렇게 했다고 의상 굵히는 것도 또 해가지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성가 검사도 있어. 성가 검사. 배를 육지에 올려가지고 5년마다 한 번씩 할 때는 무조건 육지에 올려가 검사. 그 다음에 엔진도 뜯고 엔진 스쿨도 빼내고, 다 빼내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 비용은 누가 감당하고? 본인이. 본인이 부담해야지. 선주가? 예. 그렇지. 그 선주가 그거 하기 싫으니까 이제 그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엔진 예, 왜? 오버하울 하는데도 그게 몇 뭐 천만 원이야. 배를 5년 동안 한 번도 안 몰고 다녔습니다. 그럼 양해해야 되거든요. 이게 문제가 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그 어떤 양해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자꾸 늘리는 거예요. 정기검사 받아야 될 기간들은. 근데 법에는 5년에 한 번은 정기검사. 정기검사 할 때는 검사를 모든 걸 전부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걸 육지 올려가지고 스크류 다 떼내고 엔진 다 들리고 그 탈부착 비용이 어마어마하죠. 그거 다 물어야 됩니다. 엔진도 엔진도 다 늘어가가지고 들어냈어. 아니, 그러면 공장에 갖고 와가지고 부가세 해줘야 되는 거 피스톤 다 빼내고 그 피스톤 압축 그거 다 검사 받고 다 해야 돼. 부가세 그 기간에 보면은 이 피스톤 왔다가 네. 하면서 그 보면은 올링이 있고 네, 올링 네. 압축이 다 있거든요. 그거 다 교체. 그 전부 교체해야 됩니다. 그게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학교 배가 1년에 그 배 금사비만 3억. 그 금사비가 뭐냐면 빼내고 다시 갖다 입고 교체하고 부품하고 하는 그 다음에 배 들어 올려갖고 육지에 올려 산다 도킹이라거든요. 그 올리는 거 페인트 새로 칠하는 거 그러면 기간도 상당히 한 달 걸립니다. 안 하려고 나르면 있지. 안 하면 배를 허더라. 초랑을 못 시킵니다. 초랑이 안 됩니다. 아예 못 움직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배가 이제 초랑하려고 하면 항만청에다가 우리 배 초랑합니다. 그다음에 배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항해사입니다. 선장입니다. 기관장입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초랑할 때에 항만청에다가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목적으로 어디로 갈 겁니다. 출발할 때에. 그런데 항만청에서 검사해야 되는데 기간이 안 됐다고 초랑 못합니다. 그걸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 요즘에는 그것 정도가 아니고 PSC라고 해가지고 출발하는 항구를 관할하는 국가기관에서 검사관을 파견해가지고 이 배가 바다에 나가도 괜찮은 배인지 검사를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타가지고 검사했는데 뭐가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러면 감항 능력 불가. 그게 감항 능력이 뭐냐면 바다에 나가서 항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직 힘을 못 갖췄다. 그래서 항해하는 것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안 되다. 감항 능력 미비하면 배 출항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조선소에서 검사하는 사람이 아니고 뭐 하는 사람이냐면 항해사 자격이 위반되어 있느냐, 뭐 그다음 우리 항행 통보 소개정 안 했느냐 이거 봅니다. 그리고 구명 장비 그런 게 제대로 같이. 구명 장비 날짜가 지났느냐. 그런 것도 보고 심지어 어떤 걸 보니까 우리 그 저기 라인 좀 따르면은 이 따랐다고 빠꾸시켜. 그럼 어선도 똑같은 거 똑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국내선이기 때문에 성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타치를 거의 안 하는데 외항선은 수시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 국제 협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배가 파도를 견딜만 항해를 할 만한 성능도 안 됐는데 무조건 나오면 구조 신호가 가잖아요. 배가 오고 위험해요. 헬리콥터 떠야 되죠. 배나 그러니까 너무 전 세계적으로 구조는 해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사고 위험을 안고 배 출항시키지 마라. 그러니 사고 위험 요소가 체크되는 배는 못 나가게 하는 것이 PSC의 국제 협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사관은 아무 배나 올라가가지고 검사증을 내리면서 예, PSC 인스펙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모든 걸 들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배를 갖다가 풀려 보면 배 생활이 편할 줄 알았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검사해. 항해일지 제도 적으면 그것이 중요합니다. 입항할 때도 와서 보고 나갈 때도 보고. 그래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헬멧 안 쓰고 다니죠. 그 사람 눈에 띄면 훈련 시작을 합니다. 집합해갖고 훈련, 집합했을 때 훈련을 했는지 아닌지 전문가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승박시험 그런 판이 아니야. 정말 까다롭게 하면서 그 월급 받고. 안전모도 꼭 착용해야 되고 안전고리도 꼭 껴야 되나?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해. 위험 작업할 때 반드시 고소 작업할 때 세이프티 칠하거든요. 그다음에 금단도 올라가거든요. 그럴 때 반드시 라이프라인 다 하고 올라가야지. 3m, 5m 규정이 있어. 몇 m에서 올라가는 그 하라고. 그래서 건물공사보다 더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배는 뭐 아무나 타는 게 아니야. 모르겠어요. 이 연안에 타면 배도 아니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철저히 옛날부터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고 사고가 나면 보험을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을 지급하는 것이 이제 이게
보험회사로 봐서는 손해나는 부분이죠. 그 사고가 안 나면 그 보험금 자기들이 꾹꾹하고 잡히는데 사고 나면 보험을 배상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수익적인 차원에서 이거 진짜 우리가 물어줘야 되는 거야? 아니야.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옛날 셰익스피어 시대부터 지금까지 누적이 되었으니까 그 얼마나 어떤 경우에는 되고 어떤 경우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보안들이 굉장히 관련이 많이 됩니다.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예, 예. 항만 통제국에서. PSC 해가지고 그래서 PSC 인스펙터가 권한이 엄청납니다. 그거는 실습선도 몇 번 잡혀가지고 난리 납니다. 그 사람은 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가가지고 이 사람 이 배가 국제항에 외국항에 갈 수 있는 배라 하면 무조건 가. 한번 막 그렇게 실습선들이 다 뒤져가지고 실습선 입항할 때도 올라오고. 여기 아니 그 석탄배 작업 예. 보면 딱 2명이 와가지고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그럼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에요. 그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왜 그런 교육을 이제 자기 그렇게 하면 그런 이제 학교를 이제 뭐 이렇게 해대나 나오는 사람들이 이제 그 이제 자기를 거치고 시험을 치고 해가지고 채용된 사람이 뭐 그 회계사 일을 하거든요. 회계사 면허를 있어야 되고 그리고 승강 경력이 있어야 되고 자격이 있어. 영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놓고 이제 결정된 사람들이 항구마다 2~3명씩이 교대 근무하면서 배치가 돼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배치가 되는 그 항구에서 들어온 배들을 사전 예고도 없이 그냥 아무 데나 갑니다. 초랑하는 배도 가고 수도 해놓고 검사하고 입항하는 배도 입항하면 올라가서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하고 딱 하고 그러기 하기로 저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 어떤 순간에 이 법이 들어서 국제법에 PSC 검사를 결정되고 나서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 나 옛날에는 얼마나 배 타기 편해지고 얼마나 널널하게 탔는데 요즘에는 널널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사람을 타는 사람을 줄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통신사가 안 타고 항해사가 통신 다 해야 되거든요. 그것도 줄였죠. 그 다음에 자동을 많이 해가지고 옛날에는 한 20명 타면 때 요즘에는 한 17명, 15명 3교대만 되도록 해놓거든요. 거기다가 요새 AI 프로그램을 또 타고 있어서 AI가 태만을 또 나오게 해주면서 이상을 많이 줄여요.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내가 근무하는 하루 8시간은 너무 바쁘게 돌아갈 정도로 다 해야 되고 일지 적어야 되고 관리 다 해야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또 검토하는 사람 10명 또 수시로 와가지고 해야 되니까 평상시에 또 체크할 것도 다 해놔야 되고 근데 못하는 거잖아. 우리는 여기서 어선을 타야 돼. 우선은 그런 것들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는 그런 게 없는데 이제 상선 같은 경우에는 자기 당직 시간 이제 8시간 하고 또 데이 오프를 또 나가야 돼. 나가가지고 뭐 계속 뭐 점검, 뭐 안전조끼 점검 그거는 뭐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그게 있어. 리스트가 있어. 리스트를 계속 해야 돼. 그리고 그걸 했다고 계속 또 옛날에는 소화기 점검 해놓고 그게 붙여 있어야 돼. 나중에 그 PS 올라가지고 그게 또 안 돼 있다고 하면 바꿔 하면 또 그게 안 되거든. 옛날에는 수기 작성할 때는 일 안 하다가 급할 때 하면 돼요. 한 번에 다 요새는 컴퓨터로 하거든요. 컴퓨터는 조작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 삑 했잖아요. 날짜가 나는. 그런데 저거를 밀어놨다가 주말에 한다고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그렇게 1일 점검, 일주일 점검, 한 달 점검, 석 달 점검, 6개월 점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있습니다. 그거를 빠짐없이 해야 돼요. 계속 매일 점검. 그거 안 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회사에서 연락이 옵니다. 요즘에 이 컴퓨터가 회사하고도 연동이 될 수 있잖아요.
톡톡톡톡 했으면 회사에 선박 관리하는 직원이나 그 팀에서 해갖고 배가 바로 연락이 옵니다. 이번 주에 점검 뭐가 빠졌었냐 하세요. 그리고 나서 매일 배를 치고 그리고 배에 보면은 맨 글씨가 너무 많아. 그 마크 다 해야 돼. 다니면서. 솔직히 지금 우리 학교도 지금 만약에 지금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소화기에서 마크 해야 되거든요. 다 해야 돼. 그다음에 사람 다니는 길 통로마다 불 꺼졌을 때 마크가 다 있어요. 안전통로 같은 거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그걸 전부 다 관리하면서 또 원치해야 되고 해서 오히려 배가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점검을 치밀하게 하도록 해야죠.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어. 옛날에는 그냥 수작업 해가지고 한 달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싸고 검사 온다면 해도 표시가 안 나. 심지어 로고북도 밀어놨다가 한꺼번에 써도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 컴퓨터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컴퓨터 입력을 밀어놨다 뭐합니까? 그러니까는 내단기 수고 난 다음에 컴퓨터로 이렇게 쳐가지고 하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에보다도 더 여유 시간 없이 해야 될 일들로 어선에도 소화기는 비치해야 네, 돼. 그렇지. 당연히 해야지. 안전에 관련된 그러니까 그 배에 있는 물건 중에서 안전용품, 구명용품 이거는 어선이라고 봐주는 것 없이 무조건 무조건 우리가 엄청 까다로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흔한 용접을 하는 것도 그냥 가서 용접하는 게 아니고 용접 이거 허가를 받으려면은 본사, 사무실, 회사에다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선장, 기관장, 뭐 가판장 다 올 사인이 있어야지 가서 용접을 해. 가서 그냥 내가 용접하고 싶다는 용접이 아니라 그거 불작업은 부두에서 하려면 항원제 허가가 있는 부두에서는 못해. 또 바다에 나가서 그걸 하려면은 회사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선장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기관장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하여튼 4명이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그리고 감독 입회하에 그걸 또 하게끔 예전에 뭐 지금 레바논 베이루트 그게 항구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항구에 오랫동안 적체가 되어있는 농약 원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제 농약 원료가 수입은 했는데 안 써먹으니까 항구 그몇 년 전에 몇 년 전에 그거 이제 그게 오래 그냥 항구에 묵혀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담당자는 알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게 있잖아요. 세월이 흐르면 그 앞에서 용접 작업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부시가 창고 안으로 어떻게 튀어들어갔어요. 그래갖고 그게 터졌는데 그게 근데 그래갖고 핵폭발금이에요. 네, 그래갖고 베이루트 시내 전체가 다 망가져버린 거예요. 부두도 다 망가지고 어느 정도였냐면 옆에 바닥에 떠있던 배가 옆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그 폭발되는 그 팽창한 그 힘에 배가 막 넘어가고 그물들은 서로씩 그냥 때려만 안고 싹 항구 주변에는 다 망가져버리고 베이루트 시내에도 유리창 다 깨지고 해가지고 그 나라가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됐거든요. 문제는 레바논이 전쟁터는 곡물이 많이 안 나고 전부 수입에 의존해가지고 밀가루를 하고 빵 먹었는데 그 사고 난 다음에 지금 남아있는 밀가루가 일주치가 있었는데 그 나라가 물건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베이루트 항을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방법밖에 없었던 거예요. 항구가 망가져버리니까 외국에서 갖다 줄 수도 없고 사올 수도 없고 왜냐하면 항구가 넘어갔으니까 배가 자빠진 배가 있을 거잖아요. 크레인이 자빠졌을 거잖아요. 그게 다른 배가 물건을 싣고 온다고 물건을 받을 수가 있는 조건이 아니니까 항구기능 마비 그러니까 전부 다 공항이나 차로 싣고 와야 되는데 배로 이때까지 싣고 왔던 게 하루아침에 그걸 차로 비행기로 올 수가 있는 게 안 돼가지고
국가 비상사태가 됐고 회복하는데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 당장 그걸 일주일치밖에 없었다는가 하여튼 그 당시에 그렇고 전 세계에다가 호소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원인이 그냥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하여튼 오래된 그 화공약품이 터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일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구에 대한 보안, 항구에서의 작업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엄격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만들. 이게 지금 이 분명히 수업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얘기가 자꾸 옆. 30% 빠져버리죠. GM이라는 이 용어도 전부 많이 쓰는데 이 GM이라는 값은 뭐고 그냥 그 아까 말했던 배무게에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저 부력이 작용하는 지점 그 사이의 간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큰 배에서는 영향이 있는데 작은 배에서는 크게 이게 작용을 못합니다. 작은 배는 오히려 물건을 많이 실드냐 사람이 많이 타는 이런 부분들하고 더 관련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연안에서 배가 넘어가고 한다는 건 GM 이런 얘기까지 안 가거든요. 다만 물건을 많이 실었다. 파도가 심했다. 그래서 배가 균형을 잃고 넘어갔다. 하는데 이제 그 밑바닥의 내용 이런 것들이 있죠. 있는데 가급적이면 무리하게 배에 안 실는 게 맞는 겁니다. 네, 무리하게 안 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나빴을 때는 평상시보다 덜 실어야 되고 근데 날씨 나쁠 때 고기 잡으러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날에 고기 많이 잡혀요. 그걸 또 그런 날 또 많이 잡힌다 하고 그래서 해양경찰이 없는 날이 또 나가서 고기 잡기가 또 좀 마음이 편하지 날씨 나쁜 날이 또 사고도 많고 좀 주의보 떨어져가지고 들어가라 해도 안 들어가고 꼭 뒤에서 고기 잡다가 꼭 사고 나잖아요. 대화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과욕을 버려야 됩니다. 그 과욕이 생기는 이유는 바다에서 작업하는 분들의 그 수고로움에 대한 보상이 약하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실 그 바다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고기를 잡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 그 가격에 우리가 먹는다는 것이 미안할 정도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생선값을 깎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보통은 깎으려 하거든요. 비싸다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맞춰서 자꾸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 고기를 잡아오는 분들은 똑같이 힘들거든요. 가격에 상관없이 그 고기 잡고 배에 싣고 하는 건 똑같거든요. 그게 얼마짜리가 되는 거는 나중 문제고 근데 그 작업이 고되고 힘든 것이 결국은 가격을 고기값 깎아가 지탱을 해주면 조금 덜 잡고 덜 먹으면 되겠다 싶은데 형편없이 이게 안 맞으면 자꾸 욕심을 해서 내가 생활비를 벌어야 되겠다 싶으니까 욕심을 부리고 욕심 부리는 게 사고로 가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제 외국 좀 선진국처럼 고기를 죗값에 물건 만든 것이 죗값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체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 유통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체계가 아직까지 안정이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고기 잡는 분이 받는 소득은 육지에 일하고 뭐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고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좀 능력하다는 느낌은 저도 안 받거든요. 대신에 제가 다녔던 미국이라든지 일본에서의 그 바다에 사는 사람들의 대우가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지금 오빠 얘기처럼 설렁설렁 노는 것 같은데 먹을 거 다 챙겨 먹고 나올 것 안 하고 이렇게 해도 된다. 그럼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 물건의 유통이라든지 이 가격이 그 일의 적정한 수준이 책정이 안 돼서 지금 그렇게 거예요. 수산물도 그렇고 농산물도 그렇고 예. 다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1차 산업에서 생산되는 것에 대한
국민들 의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챙겨 고맙다 하는 그 일이 참 힘든 일이다 하는 것이 공감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국민들로부터 공감이 안 되니까 축산업 하시는 분은 축산업 하시는 분들대로 힘들다 하고 농사 하시는 분 다 힘들다 그러고 고기잡이 하시는 분 힘들다 그러고 한데 그게 다른 것에 비해서 보상이 덜 되는 거죠. 우리 신랑은 뭘 사도 절대 못 갖게 해요. 생선을 사도 좀 비싸네 이러면 내가 그 돈 니한테 줄 테니까 네가 가서 바닷가 가서 잡아. 그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직접 잡아봐라. 네. 생각 걱정하면서 안 깎아 그래서. 다른 그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이 바텀이라고 되어 있는 배 밑바닥 얘기입니다. 바텀 하면은 밑바닥 얘기고 그 다음에 탑 하면은 꼭대기 얘기고요. 그래서 바텀 탑 이런 얘기가 보통 영어에서도 페인트 칠할 때도 바텀 하면 밑바닥 밑에 페인트 얘기고 탑 하면 위쪽 이렇게 페인트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나머지 얘기 조금 대형 선박들 얘기니까 이런 부분까지는 굳이 우리가 알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큰 배들은 화물이 어디에 실리는가 이게 전부 설계 이미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칸칸이 다 몇 명씩 그러니까 얼마씩 실어야 된다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양도 어떻게 되고 이게 요즘에는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어. 옛날에는 이게 사람이 일일이 가면 수기로 해가지고 계산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요즘에는 하도 좋아가지고 물건이 얼마 실리면 여기는 얼마 뭐 물건 얼마 더 들어갈 수 있다. 무게가 얼마가 전체 균형이 어떻게 된다. 그러니까 남은 공간에는 뭘 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프로그램으로 나오는데 옛날에는 이거 전부 수작업해서 손으로 계산했거든요. 그래 보니까 그런 계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도면들이 있습니다. 그 도면을 줘요. 그 얘기고 요즘에는 이런 거 이렇게 안 합니다. 여기에는 화물인데 바꿔가지고 잡은 고기를 실을 때도 똑같습니다. 잡은 고기를 실을 때에 이 고기를 실어서 배가 견딜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반드시 하라는 거죠. 이걸 배에 실어도 배가 위험하지 않겠냐 생각을 반드시 하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실은 무건 고기가 상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고기가 안 상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고기 안 상하려면 물칸에 넣든지 아니면 얼음을 채우든지 아니면 상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를 하는 이게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운임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이거는 이제 화물 얘기고 고기 화로로 팔 거냐 선으로 팔 거냐 이거 갖고 그냥 통조림을 할 거냐 이런 부분들의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고기를 잡는 사람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기 보면 중요한 순서대로가 되어 있는 게 그냥 용어만 바꾸면 그대로 적용돼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역 자급 능률 저는 이거는 진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고기 잡아가지고 밤새 고생에다 들어오면 그걸 전부 또 본인이 올려서 일반까지 다 하도록 하는데 이거 빨리 이것도 우리 상선들처럼 부두에서 그런 것들을 올려주고 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하시는 어선들이 오면 이걸 전부 본인이 위반까지 다 해가지고 뭐 다 하고 할까 집에 가서 쉴 수 있는 시간이 너무너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 놓고 기름까지 받아갖고 저 갖다 놓고 집에 가자 하거든요. 얼마나 피곤합니까? 거기에 또 국물 손질해야 되죠. 그또 한손 타고 일어나면 또 그물 또 손질해야 되죠. 그 다음에 뭐 미끼라든지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작업도 시작해야 되죠. 그러니까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외국은 안 그렇거든요. 외국은 배가 오면 부두에 있는 팀이 나가가지고 배 인계 받아가지고 위판 콘베어하고 지게차 하고 그 다음에 뭐 기름 받을 거는
그 배가 관리해주는 팀이 있어서 그 배에서 다 해가지고 출발하기 하루 전이나 이틀 전에 와갖고 현장 점검해가지고 확인해 보세요. 더 수리할 거 있습니까? 더 필요한 거 있습니까? 해갖고 하면 없네. 그러면 내일 몇 시에 출발할 수 있으니까 그때 오세요. 그러면 집에 가갖고 보따리 싸고 오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스타일은 절대 안 그렇죠. 왜 이러겠는지. 그렇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가 안 잡혔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결국은 믿을 수가 없어. 가방은 생선값이 너무 싸요. 그건 네. 이게 그 얘기거든요. 그거니까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잡아오면 바로 넘겼으니까 그랬는데 지금은 그거를 식당에 넘긴다든지 아니면 가공해갖고 뭘 한다든지 하게 되면 부가가치가 생기니까 그 가격의 변동성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옛날에는 고기 많이 잡혔어. 안 팔면 썩어. 그럼 그런 것밖에 안 돼. 그러니 낮은 가격이라도 능가해야 되는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갖다가 냉동 창고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걸 갖고 액젓을 만들어가지고 뭐 가공해서 판다든지 이런 내가 이것을 귀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갖고 있으면서 그거를 한꺼번에 많이 났지만 적절하게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경우에는 굳이 그걸 내가 싼 가격에 몽땅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의 사업처럼 이제 유지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명태 많이 나, 오징어 많이 나면 가격이 막 계속 내려가지 않습니까? 왜? 소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안 갖고 있는 거죠. 냉동 공장 하나 딱 지어 그러면 그래서 쌀때 지어놨다가 비쌀 때 탁 풀고 그런 어떤 방법들, 체계적인 어떤 방법들을 갖춰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런 규모의 어떤 사업화를 아무도 안 하고 모든 분들이 조금만 배 좀 타고 다니면 배 하나 사가지고 선장하면서 선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잡아오면 그 다음에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 놓이면 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똥값 되고 가격이 낮으니 내 인건비가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자꾸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럽은 안 그렇거든요. 유럽은 배 척수가 딱 있고 그 배에 관련된 사람이 주식회사처럼 이렇게 협동조합처럼 해가지고 그걸 관리하면서 배에 몰고 나갈 사람 나가고 부두에서 일할 사람 있고 그다음에 수출하는 사람 따로 있고 가공하는 사람이 또 있어갖고 그것이 하나의 회사처럼 이렇게 운영이 되도록 오랜 체계가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 고기 잡아갖고 부두에 들어오면 집에 가도 자기가 월급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정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면 굶어 죽죠. 예. 가격이 안 맞습니다. 너무 여기까지 하다가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보이는 것도 우리가 앞으로 연안에서 뭘 고쳐야 되느냐, 연안에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분야를 하면 지금 현재 뭐가 앞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이 어차피 이런 부분을 보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옛날에는 안 그랬다 하는 것으로 있으면 앞으로 이쪽에 종사하는 사람이 없어지죠. 누가 하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기값이 너무 적어서 힘들어요. 안 없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고기값이 너무 생선이 고등값이 비싸니까 못 사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수록 타입이 될 수 있는 걸 유지하면서 또 그것이 꾸준하면 생선을 먹고 싶은데 너무 비싸. 네. 지금 그럼 비싸서 못 먹는 게 비싸서 못 먹는 거 아니야. 근데 보면은 어쨌거나 먹고 살아야 되잖아. 비싸다고 우리가 식당에 가서 먹는 거 생각하면 집에서 사서 먹는 게 훨씬 싸거든요. 고기값이 엄청 싸죠. 일주일에 생선을 3번 먹을 걸 비싸면 한 번밖에 안 먹는 거죠. 그리고 생선을 한번 뭐 그렇다고 뭐 물고기가 싼 것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은 똑같은 지금 오늘 같이 밥 먹으러 갔는데 전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어를 뭐 가을 여행은 집 나가 며느리 돌아온다 했는데 전어를 먹어봤지만 떠나온 집에 다시 들어가는 거 전혀 맛이 않거든요. 교수님도 그래요? 저도 전어가 크게 그렇게 그냥 전어가 이런 맛이구나 하고 느낄 정도지. 맛있다니까. 나는 전어가 엄청 맛있다는 저는 그 대신에 병어가 맛있더라고. 나는 고동가 최고야. 청어도 맛있고 요즘 청어, 청어가 청어도 청어 맛있어. 정말 맛있어. 지난번에 그 횟집에 가서도 그 청어 그 된장에 이렇게 했는데 엄청 맛있대. 그래서 꽁치도 맛있고. 맛있는 것이 다 개인적인 건 있지만 물고기가 우리가 다른 고기를 그렇게 소고기, 돼지고기를 우리가 먹지만 그거 하면서 야 기막힌 맛이다 뭐 한 게 아니고 물고기는 갈치맛, 고등어맛 다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종류마다 다른 이 맛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 다른 맛을 경험할 수 있도록만 해주면 병어 먹고 싶을 때 병어 먹고 장어 먹고 싶을 때 장어 먹고 고등어 먹고 싶을 때 청어 먹고 싶을 때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것이 유지가 되면 우리가 행복하고 그게 필요한 가격을 지불하죠. 그런데 이게 들쭉날쭉하고 못 먹을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미 습관화가 되어 놓으니까 고기 가격이 비싸다고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철 따라 나온 고기가 우리 요즘 겨울에 딸기 먹듯이 필요할 때 가서 사 먹을 수 있도록 유지가 되고 그 맛을 내가 제철에 못 먹을 때 약간 맛은 다르겠지만 그래도 옛날에 먹었던 그거 기억이 나 갈치 기억이 나 고등어 기억이 나면 그 가격이 조금 비싼 것도 우리가 몇 끼마다 먹지 않고 그래도 기념할 만한 날 때에 고등어 먹어볼까요? 오늘 오징어 먹어볼까요? 하게 되면 가격은 조금 비싸더라도 다 우리가 수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서는 이런 우리가 어업이라는 것, 이 부분도 조금만 고급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을 자꾸 잡아와서 그냥 육지에 던지고 하는 그것 자체가 아니고 이것을 좀 개량할 수 있는 거예요. 양미리를 그렇게 사고 이래갖고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양미리는 양미리 나름대로의 가공과 어떤 걸 거쳐서 그냥 뼈채 먹기 얼마나 괜찮습니까? 그 다음에 약간 꼬들하게 말려가지고 먹는 것도 괜찮고 이런 부분들을 자꾸 만들어서 이것이 생각날 때마다 양미리 버터가 구이보다 낫다 하듯이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들을 만들고 유지한다고 하면 양미리가 좀 비싸면 어때요? 그래야 되는데 너무 지난 2월 달에만 1월 달에 엄청나게 나고 나니까 지금 뚝 끊어지고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고기는 제철에 먹어야 맛있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있지만 겨울에 지금 딸기 나는데 딸기가 비싸면서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사람들이 제철이 아니라도 기술로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부분도 양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다 고기는 고기 이름마다 맛이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큰 메리트입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물론 부위마다 맛이 다르죠. 그렇지만 소고기, 돼지고기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물고기는 우리가 기억하는 맛이 다 다르면서 맛있는 기억이 다 있거든요. 어제는 돌아가신 김수민 씨 풀치 조림하는 뭐 그걸 봤는데 갑자기 그 갈치 좀 꼬들하게 말려가지고 조리해주는 저도 옛날에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 생각이 확 나면서 야 저 갈치 저거 약간 말린 거 저거 진짜 풀치 조림하면 맛있겠다. 그냥 조림이지. 그렇지 빨갛게 볶거나 네. 간장에다 간장에 볶아가지고 풀치 조림 하니까 매콤하게 고수 넣어가지고 옛날에 먹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억은 있는데 안 먹어본 지가 20-30년 된 것 같거든요. 그걸 뭐 누가 음식점에서도 잘 안 파는데 집에서 산 거 아니면 예전에는 엄마가 임미를 말려줄 때는 집에서 그거 말린 거 예. 좋아해서 먹었거든요. 맛있게. 예. 근데 안 해주니까 내가 굳이 뭐 말려야 예. 되겠다, 말려서 먹어야 되겠다 이런 게
없으니까 안 하게. 그 만약에 이제 그걸 갖다가 어느 분이 가게를 그렇게 말린 것을 적당하게 해가지고 반찬처럼 만들어서 판매를 꾸준히 하고 있다 하면 그 집도 그거 한 아이템만 가지고도 장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그 먹어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맛있고. 그걸 일부러 사서 먹죠. 그럼 그 먹어보면 또 맛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지금 바닷가 쪽에서의 어떤 것들이 아직도 보면 거진 초보 단계라고 봐요. 이 음식에 대한 자세라든지 만드는 거라든지 이 정보라든지 이 부분은 외국에 비하면 너무 아직 단계가 아직 고급스러운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든 우리가 조금 고급스럽게 만들고 이것도 사람이 와서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하나의 직업으로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보이면 귀농하듯이 귀여하겠죠. 꼭 고기를 잡아서 귀여가 아니라 그 고기와 관련된 물고기와 관련된 어떤 것들을 자기 직업으로 하는 건 다 귀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게 자꾸 이렇게 동시에 상생하는 구조가 되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꼭 배를 조정해야 된다. 이것만이 귀여는 아니거든요. 자, 그만합시다.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보면서 얘기하시죠.